안녕하십니까. 저 공주대학교의 남수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위안화 허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는 일단 위안화 국제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브인데 금융 허브, 정확히 얘기하면 위안화 허브죠. 위안화 허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먼저 위안화 국제화인데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한 15분이거든요. 15분 내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합 토론 때 다시 또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안화 국제화를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됐다라고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중국이 의도로 했다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외부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위상이 추락하니까 대안으로 다른 통화는 어떤가 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개인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거의 3조가, 그 다음에 3조가 넘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4조에 가까운 그런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달에 이자로, 그러니까 대부분 국채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손해가 한 달에 300억 달러였다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다른 통화를 찾자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보시면 GDP도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세계 GDP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졌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여기 보시면 WTO 가입한 이후에 일본을 능가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도 잘 아시지만 거의 30여 년간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래서 위상이 상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위안화 결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안화 국제화라고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위안화 국제화 결제 규모가 계속 서비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도 무역 결제 규모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무역 결제 규모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화 무역 결제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에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더더욱 SCB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거의 9천억 달러까지도 무역 결제가 그렇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홍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지역 통화가 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추측됐던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를 보면 달러하고도 겨뤄볼 생각이 있는 그런,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중국 문헌들을 보면 한 50%는 위안화 국제화에 찬성하는, 주로 어떤 계층이, 어떤 직종이 있냐면 인민은행의 조사 통계국장이 주축이 된, 제 생각에는 50%가 찬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국제화하기 전에 다른 환율제도를 유한화한다거나 금리 자유화를 한다거나 자본항목 자유화를 먼저 하고 위안화 국제화는 좀 천천히, 그런 기반이 기초적인 것들이 구비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 한 30%고요. 그 주장을 하는 분이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이용준 교수시고, 그래서 이용준 교수가 지금 옛날에 화폐 금융통화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각 나라의 일본, 싱가포르, 호주, 지금 호주에 계신데 거기서 워킹페이퍼를 계속 위안화 국제화로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중국 내에서도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있고요. 저도 포함해서 저도 위안화 국제화를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위안화 국제화 안 되면 어떡하나, 밥 굶으실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안화 국제화를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중국이 이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는 해외 투자하는 국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고요. 또 ODI랑 FDI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가 뭐 자원 때문에 자원 확보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투자하지만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변화되는 그런 투자고요. 주로 이제 중국의 서비스 산업이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한 70%가 넘는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주로 보면 이제 위안화국제화의 주 무대가 홍콩이라는 겁니다. 홍콩을 통해서 홍콩의 위안화 표시 예금, 위안화 표시의 채권 발행이 대부분 홍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만 보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거의 그 위안화 국제와 관련된 일들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비해 그거와 비교한다면 한국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역 흑자 규모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무역 위안화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 뭐냐면 위안화 국제화, 통화 국제화를 어떻게 표시할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야 될까? 하는 게 고민인데 2009년만 따져도 한 5년인데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위안화 국제화가 얼마나 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지표냐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FX 외환 거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달러와 위안화의 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좀 한 몇 년 전 얘기지만 위안화의 그 거래량을 보면 14위 수준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V라는 이제 최근에 보도도 있는데요.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 통화 달러나 뭐 파운드나 엔화나 유로와 비교하면 아직도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좀 더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위에가 US 달러부터 유로, 엔화, 파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보면 무슨 이제 리저브,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캐피탈하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드의 결제, 무역과 자본의 결제, 그런 FX 거래 이런 것들이 새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국 달러나 유로나 엔화는 자본이나 무역 결제 비중에서는 조금 반쪽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새까맣게 된 표시죠.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홍콩 달러고 그다음에 원하고 싱가포르 달러, 런민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국제화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새까맣게 되어 있는 런민비를 보시면 다른 나라 개도국 이머징 마켓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제 규모, 그다음에 무역 네트워크 무역량,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캐피털 어카운트 이 자본 항목 자유화 부분 그런 부분에서만 제외하고 경제 규모라든지 무역 규모라든지 투자 적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새까만 표시가 많은 게 런민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뭐 5년 정도 됐다고 중국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볼까 해서 고민을 하고 만든 게 이제 이 모형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모형에 이제 여기 보시면 외환 보유액에 대한 비중, GDP의 비중, 그러니까 경제 비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실증 분석을 해본 자료인데요. 보시면 외환 보유 통화하고 그다음에 투자 통화로서의 가능성 이걸 실증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이게 모형은 이제 그 모형을 가지고 패널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국에서 외환 보유액을 보유할 이유가 뭘까? 보유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투자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를 할 거냐 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해본 거는 준비통화인데 이건 뭐 어떤 거냐면 외환보유액을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으로 일정 정도 보유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이제 그 회귀계수가 컸던 게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이 조금 경제 규모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를 각국에서 보유할 때는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다.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달러 이외에 어떤 통화를 하나 보유하게 된다. 외환보유액 중에 일부로 위안화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료가 투자입니다. 그 뭐 채권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투자할 그 통화, 표시 통화인데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건데 보면 이제 그 고정효과 쪽이 더 유의한 값인데요. 결국은 뭐였냐면 이게 보시면 경제 규모도 있고요. 그 별표 3개가 이제 1% 유의 수준인데요. 경제 규모는 당연히 높은 값이 나왔고 그렇게 높진 않지만 물가 안정성, 통화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거죠. 채권 투자를 하거나 뭐 증권시장 투자를 할 때. 그 다음에 금융시장 등을 고려해서 그 통화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본 결과는 어떤 거였냐면 다른 통화에 비해서 1.2배 빠르게 국제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저브 부분하고 커런시 본드 부분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속도 면에서 왼쪽에 표에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통화보다 1.2배, 120%죠. 그렇게 빠르게 국제화될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밑에 걸 보시면 커런시 본드하고 리저브 쉐어를 두 개로 나눴는데 최대치로 지금 수준에서 최대치로 얼마까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건가, 비중을 차지할 건가를 추정한 건데 외환 보유액으로는 한 10%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는 위안화 표시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런시 본드 투자는 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비교를 해보면 외환 보유액으로서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 통화로서의 수요가 좀 더 클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상 추정을 해본 내용이고요. 그다음 위안화 허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안화 허브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아닌 그 여러 나라가 지금 중국과 협정을 맺어서 우리나라는 작년 12월에 한 3개월이 안 된 상태고요. 중국이 아닌 여객 시장에서 위안화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이나 이런 게 그런 서비스들이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여객 금융 허브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무역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 신용 거래, 투자, 해지 등도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허브가 3단계인데 이게 3단계가 이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의 그런 단계하고 똑같은 건데요. 처음엔 무역 결제, 지금까지 무역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는 뭐냐면 위안화 표시에 자금을 조달하는, 위안화를 조달하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위안화 표시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3단계인데 지금 보면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일단 2009년부터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결제는 위안화로 하고 있고 또 일부 국가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조달 시장으로서의 예금이나 이런 그 차입도 홍콩에서는 이제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상품 거래까지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으로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우리 같이 소국 개방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거래를 하게 되면 리스크 분산이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연계될 수, 무역과 연계될 수 있다는 거. 금융 위안화 관련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
중국 경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이 좀 늦은 편이고 런던이 유럽에서는 좀 거래가 많은 곳이고요. 주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나 룩셈부르크도 위안화 허브로서 성장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정책 의지도 강한 편입니다. 그 이제 10대 역외 허브에 표시된 거 싱가포르, 영국, 미국, 대만이나 프랑스의 이런 순위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도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이제 좀 늦은 편이죠. 개방이 됐고, 그다음에 홍콩이 이제 대표적인 성공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엔화가 이제 2011년에 개설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엔화의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엔화보다는 위안화 수요가 더 많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중국이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얘기는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엔화하고 원화 직거래를 했는데 96년인가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다시 열기로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그게 참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화의 국제화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안화 직거래 위안화 국제화에 동참하고 있지만 엔화에 대한 그 사례를 보면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달러를 대체해야 되는데 달러 대체할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이제 위안화를 활용할 목적으로 최초로 해외 직거래 센터가 생긴 겁니다. 최초로. 그래서 특이한 거는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청산은행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개설이 됐냐면 수요 측면에서는 실물 경제나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그런 수요가 많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한번 조사를 해본 거를 참고하면요. 일단 일일 거래량은 다른 나라 통화보다 많습니다. 약 9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엔화나 위안화, 러시아 루블보다는 많은 거래량이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위안화 수요보다는 무역 결제나 위안화 수요보다는 포지션 조정이 었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도 별로 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요 창출의 문제인데 한국이 인프라 구축하고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위안화 직거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라는 부분이 약간은 이제 이런 아직 시기가 짧아서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수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오른쪽 표시 보면 위안화 금융시장에 대한 역외시장에서의 그 역할 관계인데요. 보시면 공급도 있고 수요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 중국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중국 정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 위안화 직거래 위안화 허브가 성공하려면 결국 한국의 인프라 구축이나 한국의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중국 측에서의 금융시장 발전이나 거시경제 안정이나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결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급하게 우리가 위안화 국제화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좀 면밀한 검토나 연구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또 실증 분석 모형도 해보고 해서 이게 부작용이나 또 긍정적인 작용 모두를 생각해서 논의가 좀 활성화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쯤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급하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